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착화수, 꽃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꽃이 잘 안 온다는 얘기는 열매수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어가지고 고추 2024년 고추의 영양관리 최신화 버전을 말씀드리고 있고, 저번 시간에 이제 고추의 관수량과 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질소의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인산과 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래프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소의 흡수 패턴은 초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후기에도 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칼륨 반면에 초기에 적고 후기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질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전 생육기로 보면 당연히 칼륨이 질소보다 더 높을 거고요. 인산 부분 보시면은 초기나 후기나 파종했을 때나 수확기나 꾸준하게 비슷한 양이 꾸준하게 사용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이 작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설명 전에 어쨌건 이 패턴만 보시더라도 인산은 꾸준하게, 밑거름뿐만 아니라 웃거름에도 꾸준하게, 밑거름의 100%가 아니라 밑거름, 웃거름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계속 인산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인산 자체가 에너지 합성 요소, 식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ATP 합성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인산은 핵산의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 동화산물을 전달하고 기관에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고 저장한다, ATP 형태로.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산이 잘 들어가야지 수확량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인산이 정량 들어간 피망이랑 인산이 부족하게 들어간 피망 을 보시면은 생육에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이 결핍되게 되면 잎이 작아지고 뿌리 발달도 더디게 되고요. 노엽 자체의 생육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그리고 노엽의 색깔이 좀 자주색으로 변하는 양상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착화수, 꽃이 잘 안 오게 됩니다. 꽃이 잘 안 온다는 얘기는 열매수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산의 역할을 실제로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줬을 때를 기준 100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수확량 자체가 인산을 공급할 때마다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을 공급할 때마다 꾸준하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다. 인산은 수확량과 굉장히 밀접한 지표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이 공급이 되니까 착과도 많이 되더라. 주당 착과량. 착과량은 당연히 꽃이 피는 거랑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인산이 잘 공급이 되어야지 꽃이 잘 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산은 보통 우리가 지하부만 생각을 합니다. 인산이 공급이 되어지면 뿌리의 건조 중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산이 공급이 되어지면 근건부가 발달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근건부 외에도 가지의 건조 중량도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산은 지하부뿐만 아니라 지상부의 생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산은 질소랑 조금 다르게 흡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인산을 밑거름으로만 공급을 하시고 웃거름으로 잘 공급을 안 하시는 거죠. 밑거름으로만 공급을 하고 웃거름을 잘 공급을 안 하시는 게 맞는 농법이라는 게 아니라, 인산 자체가 질소에 비해 유달리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농법으로 가셨던 건데, 왜 그렇게 흡수가 안 되냐라는 걸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토양 내에서 이동성이 워낙 안 좋습니다. 작물 내부에서는 인산도 이동성이 꽤 좋아요. 질소만큼 이동성이 작물 내부에서는 좋지만 토양 내부에서는 정말 이동을 잘 안 하는데요. 질소가 보통 이제 질산체질소가 토양 내에서 40mm 정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인산은 4mm에서 6mm 밖에 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보다 이동을 너무 잘 못한다. 근데 질소도 그렇고 인산도 그렇고 결국에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신근이잖아요. 루트 팁이잖아요. 뿌리 끝이잖아요. 그 뿌리 끝까지 도달을 해야지 결국 흡수가 될 텐데, 질소는 뿌리 끝까지 잘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동을 잘 하니까. 하지만 인산 같은 경우는 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뿌리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저온기일 때 지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 21도 지온 토양의 흡수율을 100으로 봤을 때 13도 지온의 토양, 그러니까 지금 온도로는 한 8도 정도 떨어졌죠. 지온이 8도 떨어지니까 흡수율이 70%나 급락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계작형 하시는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하우스의 중앙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측창 부분들에 잎이 좀 왜소화되거나 초장이 왜소화되거나 뿌리 발달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잎이 좀 자주색, 보라색으로 변색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쪽에 수량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바로 인상결핍이 일어나는 작물들이거든요. 인상결핍이 그쪽에만 또 심화돼서 나타나는 이유는 측창이 아무래도 환기를 시키지 않고 밀폐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측창이 하우스 중앙보다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온이 떨어져서 인산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자, 세 번째 특징은 인산은 pH에 따라서 불용화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죠. 중성인 토양에서 인산의 흡수율이 최대가 나올 때 조금 이제 pH가 떨어져가지고 약산성이 되게 되면 인산들이 이제 금속 양이온들과 결합해서 불용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알루미늄이랑도 결합을 하고 철이랑도 결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산이 불용화가 되어집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반대로 이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오히려 pH가 높은 토양에서는 칼슘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토에 인산이 있습니다. 표토에 인산이 있고요. 이 인산은 뿌리 끝까지 도달을 해야지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뿌리 끝까지 도달하는 게 너무나 더딘 거죠. 이동성이 낮으니까. 질소가 40mm 이동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40mm 이동할 수 있을 때 인산은 토양 내에서 고작 4mm밖에 이동을 못하니까. 질소는 이제 뭐 집단 유동의 형태로 물길을 따라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인산 같은 경우는 확산, 기체 상태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느린 거고요. 어쨌건 뿌리 끝까지 이동을 정말 더디게 하는데 그 더디게 하는 동안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동을 더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이동을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토양 pH 조건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중간에 철이랑 붙어버리고 알루미늄이랑 붙어버리고 칼슘이랑 붙어버리면서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흡수가 불가능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산은 흡수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토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질소의 이용 효율을 한 80%, 90% 정도라고 봤을 때 인산의 이용 효율은 30%가 채 안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산의 흡수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용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질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흡수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따로 연면 시비의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검부로 공급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검부에 그냥 비료를 주고 관주를 하고 토경 살포를 하는 것만으로도 질소의 결핍을 막고 정량의 질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소의 형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인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흡수, 이용 효율, 흡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검부 공급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근검부에 일반적인 인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특히나 밑거름으로 전량 공급하는 걸로는 인산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행하는 게 바로 연면시비죠. 굉장히 좋은 패턴이죠. 연면시비로 인산을 공급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장려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문제는 인산도 비료의 3요소죠. 양분의 3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 고추에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양은 뒤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양을 오직 연면 시비로만 보충하고 공급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면 시비는 인산의 부족 증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보조이지 주된 양분 공급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 주된 양분 공급 방식은 어쩔 수 없이 근검부로 공급하는 것이 될 텐데, 근검부로 공급을 하는 것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인산이 잘 이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검부로 공급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인산이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형태가 바로 이제 폴리인산이 되겠습니다. 인산은 우리가 흔히 불용성 인산과 가용성 인산으로 구분을 하죠. 가용성 인산은 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이고요.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인산이라 물에 거의 안 녹고 구연산에만 녹는, 작물의 뿌리에서 방출되는 산물질에만 녹는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수용성 인산은 이제 과석 등이 포함이 될 거고요. 구용성 인산에는 용성 인비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친구들, 그러니까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이나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 인산이나 전부 다 물에 녹건, 용매가 물이건 구연산이건 녹게 되면은 이 한 분자의 정인산 형태를 띠고요. 이 정인산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 세 가지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징입니다. 기억나시죠? 저온일 때, 저온인 토양, 지온이 저온일 때 더욱 흡수가 잘 안 되고, 이동도 잘 안 되고,
불용화가 토양의 pH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의 종류에 따라서 뭐 수용성 인산은 좀 초기에 유리하고 구용성 인산은 좀 중기 이후에 유리하고 뭐 이건 사실이지만 어쨌건 용매가 뭐든지 간에 녹으면 정인산이다. 이런 정인산은 좀 흡수가 어렵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인산은 반대로 폴리인산은 정인산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이 폴리인산 자체가 정인산을 가닥으로 이어놓은 거고요. 가닥으로 이어놨기 때문에 장점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장점, 토양에서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장점, pH에 따라서 불용화가 안 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런 폴리인산을 사용한 액상 폴리인산 제품이 야라테라 슈퍼 FK3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인산의 흡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어쨌건 폴리인산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인산과 대비되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로 토양 내부에서 이동이 잘 된다. 두 번째로 불용화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표토고요. 내려갈수록 심토입니다. 정인산 보시면 표토 쪽에는 많이 있어요. 왜요? 공급했으니까요. 근데 심토로 내려갈수록 정인산 함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더 심토로 내려갈 땐 정인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동을 잘 안 하니까 표토에만 인산이 집중되어 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용화가 되어지니까 점점점 이용할 수 있는 정인산의 함량들이 낮아지는 거죠. 반면에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표토와 심토, 이제 고추의 뿌리가 있는, 고추의 뿌리 끝이 있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심토에도 폴리인산이 많이 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성이 굉장히 향상되어진 인산이 바로 폴리인산이다. 마찬가지로 경과 1이 인산질 비료를 공급하고선 경과 1에 따라서 인산질의 이용률을 본 건데요. 전체적인 이제 정인산의 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지금 못 빨아먹은 거죠. 작물이 빨아먹지 못한 형태로 계속 존재를 해서 토양 내부에만 인산이 지금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한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함량이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 양만큼은 정인산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작물이 빨아먹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양과 이 양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만큼은 작물로 도달했다. 작물이 흡수했다. 폴리인산이기 때문에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을 공급하지 않은 것과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작물의 생육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당 생산량입니다. 주당 생산량이 뭐 인산을 주지 않았을 때는 뭐 4g이 채 안 되는데요. 이제 정인산만 공급했을 땐 7g 정도, 폴리인산을 공급했을 땐 10g 정도. 정인산을 공급했을 때랑 폴리인산을 공급했을 때 수확량 차이가 30% 가까이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산을 아예 공급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거의 3배 넘게 3배 정도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산 같은 경우는 근권부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권부를 관찰해보면 아무것도 인산을 주지 않았을 때랑 정인산을 줬을 때랑 폴리인산을 줬을 때 근권부가 훨씬 더 잘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권부가 잘 발달하니까 요거는 뭐 이제 양수분의 흡수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뭐 흡수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뭐 질소도 잘 먹게 되고, 칼슘도 잘 먹게 되고, 칼륨, 마그네슘, 다른 양이온들도 잘 먹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바로 이제 폴리인산에서 기인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산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를 이렇게 발췌해 왔는데요.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 시설 토양이 굉장히 많이 염류가 집적이 되어 있다. 염류 집적을 하기 위해서 토양 계량제를 투입을 하니까 수확량,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염류 집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기양분들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무기양분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져서 좀 이제 이게 수용성으로 변하지가 않으니까 작물들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토양에 계속 존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 작물들이 데미지를 입는 걸 염류장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염류장애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산과 양이온들의 불용화 물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은 pH에 따라서 철이랑 알루미늄이랑 그리고 칼슘이랑 결합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인산철,
인산 알루미늄, 인산 마그네슘, 인산 칼륨, 인산 칼슘 이런 애들이 지금 토양 내에 너무 많기 때문에 토양의 염류 집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작물들의 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염류 집적의 기본 골조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게 되고, 토양 계량제의 예를 하나 들자면 휴믹 풀빛 같은 유기산이 있겠죠. 유기산 굉장히 좋습니다. 유기산 자체가 그 양이온의 치환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온을 잘 끌어당기기 때문에 토양 내부에서 불용화되어 있는 인산과 다른 양이온, 그러니까 쉽게 인산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산철 중에 철을 휴믹이나 풀빅이 땡겨오고 인산이랑 철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인산도 흡수가 되고 철도 흡수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토양 계량을 하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폴리인산 자체가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기산 자체가 양이온 치환 용량이 높았잖아요. 그 폴리인산 자체도 양이온 치환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기산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과 철이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진 옆쪽에 폴리인산이 들어가게 되면 폴리인산이 철과 인산을 분리시키고 철을 뺏어와서 분리시키고 인산 흡수가 되고 철도 흡수가 되고, 그리고 폴리인산은 다른 유기산과 다르게 폴리인산 자체가 영양물질이잖아요. 인산, 칼륨의 영양물질이니까 폴리인산도 언젠가는 분해가 돼서 인산도 흡수가 되고 칼륨도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토양 계량과 인산의 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폴리인산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땅 내부 이렇게 하얀 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인산철인 거죠. 하지만 폴리인산이 들어가게 되면 인산철의 결합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런 염류 집적된 현상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없어져서 이 하얀 알갱이가 인산과 철로 분리가 되니까 인산도 흡수가 되고 철도 흡수가 되고 지나갔던 폴리인산도 작물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인산의 흡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었다. 그 이유 자체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토양에서 이동을 잘했고, 두 번째, 불용화가 안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거기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토양의 염류 집적을 해결할 수 있다까지도 장점으로 챙겨갈 수 있는 제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 말씀드릴 거 있나요? 고추가 제일 많이 먹는 양분이잖아요.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죠? 질소 같은 경우는 초기에도 사용이 되었고 중기에 조금 더 많이 사용되었고 후기도 이상하게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더라. 인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질소만은 못하지만 꾸준하게 사용이 되었고, 칼륨은 초기에 적게 사용됐지만 후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추가 제일 많이 먹는 양분이에요. 제일 많이 먹는 양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중요한 역할들은 동화산물을 전달한다,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기공을 열고 닫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공이 잘 열려야지 양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질병의 민감성을 감소시킨다. 스트레스 내성이 커지게 된다. 고추 같은 경우는 또 온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여름에도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온장애에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런 고온 스트레스의 내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륨이다.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칼륨이 적당하게 공급된 것과 칼륨이 공급되지 않은 것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큰 생육상의 차이를 눈으로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칼륨이 결핍되게 되면 노엽부터 말단이 갈변하면서 괴사되게 되고 부스러지고, 이제 나중에 회색으로 아예 그냥 창백하게 변하게 되고, 이제 생육 후반기에는 잎끝이 타들어갑니다. 팁번이랑은 조금 달라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적색으로 타들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개화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확량과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륨을 잘 공급하게 되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칼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곰팡이, 푸자리움 곰팡이에 아예 감염을 시키고 칼륨을 각기 다른 농도로 공급을 해 보았는데요. 칼륨이 높은 농도로 공급되었을 때 감염은 되었지만 고사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을 시켰을 때 칼륨이 공급이 하나도 안 되면은 감염에 의한 고사율이 90%가 넘어가는데, 칼륨을 공급하게 되니까, 좀 고농도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 똑같이 푸자리움 곰팡이에 감염은 되었지만 고사율이 50% 정도로 획기적으로 내성이 높아지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칼륨이 잘 공급이 되게 되면요, 그 수확량뿐만 아니라 고추의 품질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조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 C,
그리고 캡사이신,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는 뭐 컬러 차트로 검사를 한 건데, 이런 4가지 품질에 관련된 요소들이 칼륨의 공급량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상승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은 고추의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질병의 민감성을 낮춰주며, 그리고 스트레스의 내성을 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 성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칼륨은 흔히 우리가 원예용 비료로 쓰는 것은 이 3가지의 형태가 있겠죠. 염화칼륨, 황산칼륨, 질산칼륨, 뭐 인산칼륨도 있고 많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인산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염류 집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양분이 토양에 지금 너무 많이 분포되어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태가 염류장애였잖아요. 이렇게 작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라는 거는 불용화된 형태도 있지만 아예 흡수를 안 하는 영양 성분일 수도 있는데요. 그 흡수를 정말 적게 하고 거의 필요가 없어서 땅에 있으면은 작물이 많이 빨아먹지 못하고 땅 내부에만 계속 존재하면서 작물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 성분의 하나가 바로 염소입니다. 염화칼륨 같은 경우는 그런 염소와 칼륨이 결합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염류 집적도가 이런 황산칼륨에 비해서 염류 집적도가 2.5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칼륨이긴 하지만 칼륨의 형태를 염화칼륨으로 대부분 사용하시게 되면은 염류장애를 입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비교해 보면요, 100kg, 150kg, 200kg 칼륨을 공급했을 때 고추 내부에 칼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좋은 거잖아요. 고추에 칼륨이 많이 들어가야지 고추의 생육이 건전해질 테니까요. 뭐 당연히 칼륨의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고추 내부의 칼륨의 공급량도 늘어나는데 조금 높이의 차이가 있죠. 이 높이의 차이는 바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 칼륨의 형태의 차이에 기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더 극단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의 차이인데요. 질산칼륨을 줬을 때랑 염화칼륨을 줬을 때 보시면은 수확량이 꽤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수확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염화칼륨이 질산칼륨, 황산칼륨보다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류장애, 염류집적을 훨씬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염화칼륨의 사용은 조금 지양하시고 질산칼륨이나 황산칼륨으로 칼륨의 공급원을 바꾸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결국에 인산과 칼륨의 역할이었는데요.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산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으로 구분할 수 있긴 하지만, 정인산과 폴리인산으로 구분을 했을 때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했었죠. 폴리인산은 정인산에 비해서 훨씬 더 인산의 공급을 잘 해줬습니다. 토양 내부에서 이동도 잘 되고 불용화가 안 되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인산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 권장을 드렸고요. 칼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들이 많고, 그걸 떠나서 양적으로도 고추가 제일 많이 흡수하는 양분이지요. 그 양분 자체에 칼륨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때 칼륨의 사용원으로는 염화칼륨을 좀 사용하지 마시라라고까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칼슘과 미량 요소로, 고추의 칼슘과 미량 요소가 하는 역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